네, 오늘은 스타트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제8장 다중회귀 분석과 진단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중회귀 분석과 표준화 회귀 개수, 그리고 두 번째는 명목 변수의 처리와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유계적, 단계적 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은 다른 앞의 장들과 달리 절로 구분해서 이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다중회귀 분석과 표준화 회귀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다중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중회귀 분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 그리고 표준화 회귀 개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모형의 구체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어지는 설명 변수, 즉 독립 변수들의 가설에 대한 검정. 여기서의 가설이라는 것은 회귀 개수의 값이 0이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각각의 설명 변수들의 한계 효과와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의 또 다른 하나의 기본 과정인 설명 변수들, 즉 독립 변수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다중 공정성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회귀 분석이란 실질적으로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Multiple이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 포함되는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Simpl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설명 변수가 1개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 장에서 얘기한 단순 선형회귀 모형의 확장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중이라는 부분은 설명변수 하나, 둘, 셋, 점점점 해서 총 K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우리가 선형회귀 모형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나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선행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비선행의 관계 부분을 여기서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또 방법에 대해서는 고급 통계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선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분석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에서 실질적으로 회귀 개수, 여기서 회귀 개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들이죠. 그래서 독립 변수들에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여기 보면은 이 B1, 우리가 B1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귀 개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회귀 배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X와, 즉 이 설명 변수와 그리고 Y, 종속 변수의 공분산과 분산 또는 상관계수와 표준 편차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구하는 공식은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공분산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X와 Y의 평균의 값의 차이의 합계에서 보면은 X의 차이의 제곱 값을 나눠준 것을 우리가 회귀 개수라고 하고요. 그 회귀 개수를 우리가 표현을 보다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코베리언스, X와 Y의 공분산에 X의 분산을 나누어 준 게 실질적으로는 회귀 개수라고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Y의 표준 편차에다가 X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곱하기 X와 Y의 상관계수 값을 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회귀 개수 B1의 값이 도출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중 회귀 모형도 똑같은 부분인데 단지 하나의 차이점은
보면은 다른 설명 변수 x2, x3, x4, xk의 값을 통제한 상태에서 x1과 y의 공분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산을 구한 것이 우리가 해기계수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배웠던 편상관계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해기 모형에서의 해기계수는 다른 설명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낸 것을 해기계수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선형 해기 분석의 분석 절차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데이터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변수의 속성이 무엇인지 부분에 대한 탐구를 하고요. 거기서 요약 통계량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관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좀 결국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의 정도라든지 연관성의 형태, 분포 형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면 상관관계 검증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래프 3포도를 그려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3포도를 그릴 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이잖아요. 다중해기 분석이니까 그때는 매트릭스 형태로 3포도를 또 분석을 해서 변수들의 점의 분포들을 보고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관관계 검토를 한 다음에 다중해기 모형을 구축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탐구에서는 탐색 및 요약 통계량,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관측지 개수가 몇 개인지, 변수의 속성이 연속 척도인지 맹목 척도인지 순위 척도인지, 또는 혹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통해서 이상치도 확인하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분포에 퍼져 있음의 정도, 그리고 값의 점도, 첨도와 외도값 등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이 없고 우리가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를 무엇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원인과 설명 변수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 우리가 다중공정성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중선형 해기 모형이니까 독립 변수들 간에 설명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없다, 독립적이다 라는 부분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포도 매트릭스 부분에서 변수들 간의 선행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선행의 관계를 파악하고 만약에 선행의 관계가 아니고 2차나 3차 함수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그렇게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해기 모형 구축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서 결정계수, 우리가 모형 통계량이죠. 결정계수가 얼마냐 라는 부분에서 y, 종속 변수가 x의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명이 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결정계수 값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방향성이나 그리고 그 해기계수의 크기 등을 확인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결과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습은 여기서는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요. 그리고 이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주는 또는 미치는 설명 변수들, 독립 변수들은 몸무게, 보행 시간, 보행 빈도, 그리고 운동 빈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다중선형 해기 모형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데이터 탐구 및 탐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약 통계량을 가장 먼저 살펴보면요, 서머라이즈 해서 각각의 5개 설명 변수들 간의 관측지의 개수와 평균의 값과 표준 편차와 최소값과 최대값 등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일단 관측지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결측지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평균값을 보면서 혹시라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값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값들도 혹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약에 결측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keep 또는 drop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eep을 여기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BMI가 뭐예요? 결측지가 아닌 것은 keep하라 라는 거죠. drop 하면 어떻게 돼요? drop if BMI는 땡땡 동호 2개 그 다음 점 하면 결측지인 경우에 드랍하라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결측지가 아닌 경우만 keep하라고 그랬으니까 총 5개 변수에 대한 결측지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죠. 보면 BMI 35개 제거가 되었고요. 쭉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X 사이즈가 41개가 또 딜리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요약통계량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관측지 개수가 동일한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실제 상관관계 분석하고 다중공산성 진단, 그리고 다중회귀 모형의 구축과 결과 해석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관관계 분석과 산포도 매트릭스 분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코릴레이션인데 페어와이즈죠. 페어와이즈. 짝지워진 상관관계 분석을 하라. 표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 그래서 5개 변수들, 그리고요 콤마 옵션을 줬습니다. 스타 0.05. 0.05 유의 수준에서 알파가 0.05인 경우 0.05보다 작으면 우리가 스탑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행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BMI와 상관에 있는 가장 밀접하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몸무게 0.802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행시간이 많을수록 BMI 체질량 지수가 높아진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행시간과 체질량 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행 빈도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요. 둘 다 운동 빈도라든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공정성 진단 부분인데, 설명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적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요 나머지 4개 변수들 간의 이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워크 프리퀀시, 보행 빈도와 보행 시간은 좀 약간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3993의 값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상관관계가 매우 강할 경우에 다중공정성이 발생을 하므로, 매우 강하다는 것은 보통 0.7, 0.8 정도 이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상관관계가 다중공정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 매트릭스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매트릭스, 그래프 매트릭스라고 하는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매트릭스에서 여기 있는 5개 변수들을 그 다음에 넣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하프 부분은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은 보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체질량 지수 몸무게는 상관관계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워크 타입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관계가 없어 보이는 형태 부분인데, 이런 어떤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재적인 이상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입력 오류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어떤 잠재적 이상치 같은 경우를 또 빼고 제외하고도 우리가 분석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관관계 분석과 그리고 그래프 매트릭스, 산점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 관계와 선행의 관계, 여기는 선행의 관계죠. 여기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행은 아니고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선행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또는 직선이냐 또는 2차 함수냐 3차 함수냐 형태를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은 리그레스이죠. 그래서 리그레스 명령문 다음에 총속 변수가 와야 되죠. BMI, 체질량 지수,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 변수들입니다. 설명 변수가 몸무게, 보행 시간, 보행 빈도, 엑사이즈, 운동 횟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네 가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체질량 지수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모형 통계량을 먼저 제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측지 개수는 533개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F 통계량은 242.75이고 이 F 통계량의 모형 적합도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0.01보다 작죠. 그리고 결정 개수 값이 R 스퀘어 값입니다. 0.6478이죠. 0.6478이라는 값은 1에 가까우면 거의 완벽하게 이 모형이 뭐예요? BMI, 체질량 지수의 변동을 100% 설명해 준다라는 건데 0.6478이니까 꽤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조정 결정 개수 값이 있죠. 이 조정 결정 개수 값은 설명 변수가 하나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우연히 그 관계를 갖다가 영향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개수값입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가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이 R 스퀘어 값을 좀 더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 또는 분석에서 우리가 앞 회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0.6478에서 0.6451로 다소 낮아졌죠. 그래서 설명 변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또는 가상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연관관계를 좀 제어해 주기 위해서 거기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형 통계량을 우리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정말로 BMI, 체질량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들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T값과 P값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명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weight, 몸무게는 체질량 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영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보행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0.05 값보다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보행 빈도 같은 경우는 0.011이 되죠. 0.05보다 작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행 빈도는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엑사이즈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Y 절편, 상수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나머지 독립 변수들의 값이 0일 때 체질량 지수의 평균은 11.59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진단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우리가 몸무게는 보면은 개수값이 0.1757이죠.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무게가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체질량 지수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얼마만큼 높아지냐라는 부분은 이 회귀 개수값의 기울기, 코에피시언트 값을 보면 됩니다. 0.1757이죠. 그래서 몸무게가 1kg 증가하면 체질량 지수는 0.1757618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게 보행 빈도입니다. 보행 빈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마이너스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보행 빈도가 1에 증가할수록 실질적으로 체질량 지수는 뭐예요? 0.1481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끔씩 산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공원에 가기 위해서 공원에서 산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것은 결국엔 체질량 지수, 즉 살을 빼겠다라는 의지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체질량 지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1에 증가할수록 보행 빈도가 1에 증가할수록 0.1481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개수 값들을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코이피션트, 즉 회귀 개수의 값들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를 통해서 방향성을 갖다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회귀 개수 값의 크기를 가지고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크기가 영향의 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정확하게 계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중회귀 분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표준화 회귀계수라는 값, 즉 스탠다드라이즈 또는 베타 코에피션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들어가 있는 모형들의 독립변수들이 서로 단위가 다르고 분포가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설명 변수들 간에 어떤 것이 보다 더 영향력이 큰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표준화된 회귀개수 베타 코에피션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설명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즉 지금 앞에서 보여주는 이 부분은 몸무게는 킬로그램이고요, 워크타임은 분이고, 프리퀀시는 횟수고, 엑서사이즈도 횟수입니다. 서로 다른 측정 단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보면은 0.1757 몸무게가 엑서사이즈보다 마이너스 1458보다 솔직히 절대값의 크기가 크지만 몸무게가 워크 프리퀀시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몸무게는 킬로그램 단위로 책정되었고요, 프리퀀시는 횟수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을 회귀개수 값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화 회귀개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 표준화 회귀개수의 방법은 일단 모형을 우리가 투입하기 전에 그 변수 자체를 아예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을 구축해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표준화하는 방법은 Z-스코어를 이용하죠. 그래서 이런 값에 X의 평균에 X의 관측지 값을 빼준 값과 그 다음 그게 표준 편차를 나눠준 게 Z 표준화 값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환해서 모형에 투입해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변수의 값을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그 다중선형 회귀 모형을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 결과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표준화된 회귀 개수 베타 값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고요. 그 표준화된 회귀 개수 스타는 BK 회귀 개수 곱하기 그 설명 변수의 표준 편차 그리고 Y의 표준 편차를 나눠진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표준화된 회귀개수의 값이고요. 표준화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보이죠? 이 값이 각각 들어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회귀개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독립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회귀개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스타트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면은 그대로 회귀 실행 명령을 쓰고요. 콤마 다음에 베타라는 옵션을 주면 실행 결과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에 베타 값이 유의 수준 대신에 베타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영향력이 크냐 보면 여기는 0.80, 0.03, 0.07, 0.053이죠. 그래서 몸무게가 절대적으로 체지방 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워크 프리퀀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0.07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체지방 지수, 즉 체형을 보다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몸무게, 살을 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 빈도, 횟수를 늘려서 좀 더 많이 할수록 실질적으로 통계적 영향력, 체지방 지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 회귀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BMI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게 되면 정답은 몸무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의 구체화, 회귀개수의 가설 검증인데 모형의 구체성에 대한 진단 부분들은 투입된 설명 변수의 회귀개수가 적합하게 구체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검증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와일드 검증, 와일드 테스트와 LN 검증,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테스트, 그리고 LR 검증, 라이클리후드, 우도 검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인데요. 보면은 와일드 검증보다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검증이 더 선호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보면은
분포의 형태가 와일드 검정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케라는 검정으로 검증하지만 후자는 표준 오차까지 해서 두 지표를 활용하므로 보다 더 일관성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회귀계수의 가설 검정 부분을 일단은 보게 되면 일단 각 회귀계수가 0이다 라는 기무가설은 실제로 여기서 보면 각 회귀계수가 0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렇게 각각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테스트팜, 그 다음에 모스 추정량의 선형조합, 서로 다른 독립변수들의 조합,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조합으로 인해서 실제 0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검증하는 부분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준말이겠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검증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워크 프리퀀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워크 프리퀀시가 0이다 라고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F 통계량이 나와 있죠. 6.559, 그 다음에 보면 0.01. 그래서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워크 프리퀀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형에 투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워크 프리퀀시와 워크 타임, 보행 시간과 보행 빈도는 서로 비슷한 변수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보면 테스트 워크 프리퀀시와 워크 타임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차이가 0이다. 라는 것도 기각을 합니다. 그죠? 0.01에서. 그렇기 때문에 워크 프리퀀시와 워크 타임의 회귀 개수의 차이가 0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를 다 사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워크로 시작하는 모든 변수들과 엑서사이즈에 대한 선형 조합의 0, 즉 각각이 0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워크타임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개가 0.086에서 세 개가 각각이 0이다라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기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콤비네이션, 요거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세 가지의 변수들이 각각 0이다라는 것을 기각을 할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세 개 다 모형에 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각각 해보면서 실제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필요 없는 즉 빼고 우리가 모형을 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리니어 콤비네이션 함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설명 변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설명 변수의 조합, 요 각각의 다 값이 합이 제로다. 회귀 개수의 값이 합이 제로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이때는 플러스를 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리니어 콤비네이션 명령 쓰고요. 그 다음 세 가지의 조합이죠. 그래서 했을 때는 보면은 0.049.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워크타임과 엑서사이즈는 보면은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기각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0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회귀 모형은 다중선형 회귀 모형은 다양한 설명 변수들, 여러 개의 설명 변수들의 조합으로도 우리가 구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모형이 보다 더 적합하냐? 라고 했을 때 그 모형을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 결정계수 또는 조정 결수값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모형에서 우리 회귀 개수값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설명 변수를 빼고 그것을 빼고 하는 모형이 적합한 게 되겠죠.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정보 통계량이라는 AIC, BIC 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AIC, BIC 값을 가지고도 비교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정 결정 개수, 조정 결정 개수 값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실행 명령문을 보면 quietly, 조용히, 그죠? 리그레이션을 돌리는데 총수 변수를 BMI로 하고 나머지 4개 독립 변수로 해서 실행을 하라는 거고요. 그 실행 결과를 estimate store 저장하라는 거죠. 저장하는데 어떤 이름으로 M1 언더바 토탈로 저장하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보게 되면 독립 변수가 2개만 들어간 거죠. 몸무게와 work frequency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을 M2 언더바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만 뽑아 넣어서 저장한 거죠. 그것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비교하라. estimate table. 그래서 2가지 변수 결과들의 이름들을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점 셋째짜리,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보여주고 모형 통계량은 이렇게 보여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 실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변수들을 다 투입한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만 투입한 모형을 보게 되면 0.648, 0.647이 되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4개 모형을 투입했을 때 결정 개수값이 더 큽니다. 그런데 조정 결정 개수를 보게 되면 0.645, 0.646에 비해서 여기 있는 두 번째 회귀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워크타임이나 엑서사이즈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면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측력을 높인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모형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계 효과와 탄력성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계 효과는 보면은 dy dx로 표현이 되는데요. 변수의 단위가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독립 변수의 한 단위가 변화할 때 그 y에 미치는 변화량 한 단위 변화에 의해서 회귀개수 값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율에 비해 극한값으로 변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탄력성은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독립 변수가 1%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1% 변화하는 정도라는 부분입니다. 절대치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량 경제학에서 탄력성 에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타는 보면은 xi와 y에 보면은 극한값이죠. 극한값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 나타나는 수식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 명령문 스타트에서는 mfx 회귀 모형을 실행한 다음에 mfx를 통해서 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널 팩터 오버 x가 되겠죠. 수행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는 거고, 이때 옵션으로서는 dy dx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한계 효과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설정 안 해주면 한계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탄력성은 로그 값을 취해주기 때문에 로그 값이기 때문에 ey ex라고 옵션으로 추가하면 실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mfx의 명령에서는 앞서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mfx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옵션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들 변수 리스트는 여기서 변수 리스트를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변수 리스트 옵션에다가 이걸 쓰고 내가 보고자 하는 설명 변수들의 한계 효과나 탄력성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다 변수 리스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한계 효과, 그 다음에 탄력성 형태, 그리고 보면 여기 보면 dy ex, ey dx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설명 변수들을 투입한 회귀 모형에서 ey ex 탄력성을 보는 거죠. ey ex를 옵션으로 줬습니다. 이때
보면 웨이트는 0.49678이죠. 양의 탄력성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검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계화 효과를 보면 또 dy dx 또는 안 주치고 그냥 mfx 하면은 한계화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절에서 가장 마지막 설명 내용인 다중공선성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선성, 코릴리니얼리티 보면은 어떠한 변수들, 두 변수 간의 선형의 상관성을 우리가 공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선성 부분은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살펴본다는 거고요. 다중공선성이라는 것은 선형 회귀 모형에서 두 개 이상의 설명 변수가 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다른 설명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공선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편상관계수라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중공선성은 모형의 설명량이나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설명 변수의 회귀계수에 대한 추정 편의를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래를 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중공선성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관관계 행렬, 매트릭스 또는 상관관계 분석, 매트릭스를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보통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0.8의 기준으로서 0.8보다 큰 경우에는 좀 심각한 다중공선성이 있겠구나. 즉 투입된 설명 변수들 간의 연관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회귀계수의 값이나 앞에서 얘기한 회귀계수의 값이나 아니면은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문제를 초래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0.4보다 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저의 경험적 법칙에 따르면 뭐 0.7에서 0.8 이상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다중공선성이 크다,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분산 팽창 배수의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관관계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 팽창 개수 VIF, 베리언스 분산 평창 개수가 되겠죠. 팩터, 베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를 통해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다중공선성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VIF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한 진단은 임의적 재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엄격한 어떤 통계량은 VIF 값이다라는 거고요. 이 분산 팽창 개수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설명 변수들 중에서 어떤 한 독립 변수와 이외의 다른 설명 변수들 간의 회귀식을 이용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x1이라는 변수죠. 설명 변수가 다른 이외의 설명 변수 x2부터 k에 의해서 얼마만큼 설명되어지냐, 결정계수 값이죠. 결정계수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결정계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중공선성 진단, 즉 분산 팽창 개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분산 팽창 개수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결정 개수의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x1이라는 설명 변수가 다른 모형에 투입된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다중공선성 값이. 만약에 0.5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정계수 값이 이 x1이라는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영향받는 조가 0.5다 그러면 0.5 곱을 하면 2가 되겠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분산 팽창 개수가 5 또는 10보다 클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이 의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10보다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보다 더 엄격하게 보면은 5 정도 됩니다. 제의 어떤 걸 경험에 따르면 10보다 큰 경우보다는 5보다 큰 경우 보면 서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5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10의 기준을 삼고 있는 책들도 있고 또는 5보다 커야 된다는 책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보다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5를 적용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행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4가지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BMI가 영향을 주는 정도를 조용히 실행해서 에스테이트 VIF라고 해서 우리가 다중공성 진단 분산 팽창 계수를 받고 있고요. 요 에스테이트를 안 써도 그냥 VIF를 써도 실행이 됩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여기 VIF 값이 전부 다 5보다 작죠. 5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중공생성이 심각하지 않구나 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공차 한계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공차 한계는 털러렌스라는 거고 또는 상태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분산 팽창 계수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순수한 변동이죠. 순수한 변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0.1보다 적으면 다중공생성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부분인데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0.1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다중공성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중공성이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대로 두지?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귀모형의 예측력 또는 결정계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변수들 간의 회귀계수 또는 그 모형의 대기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게 되겠고요. 아마 이 내용은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미 변수의 함정을 확인하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해당하는 변수들 중에 하나를 제거하라. 일반적으로 저는 만약에 그 다중회귀 모형 분석에서 만약에 그 다중 공생성 값이 VIF 값이 가장 높은데 내가 보고자 하는 중요 변수가 아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가장 높은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다중공생성을 빠르게 전체 변수들 독립 변수들의 VIF 값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변수들을 통합 또는 압축하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명 변수들을 변환하라. 로그 값을 취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표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라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대로 두라는 분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통제 변수일 경우에 통제 변수라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변수 어떤 Y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투입되는 변수들 중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통제 변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통제 변수일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것이 다중공정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정 중에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변수들 간의 강한 공존성에 의해서 해당하는 회귀계수들의 강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이 어떤 회귀계수들의 추정, 그죠? 설명 변수들이 어떤 설명 변수들이 더 중요한지 어떤 특정 변수들이 나의 중요한 분석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다중공정성 문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공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측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두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미 변수의 함정을 확인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중회귀 모형에서 설명 변수가 명목 척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더미 변수에서 모형을 삽입을 하는데요. 삽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수준을 모두 0과 1로 변환을 시켜서 모두 모형에 투입할 경우는 우리가 다중공정성 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더미 변수, 즉 명목 척도일
척도일 경우에는 어떤 한 수준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증거로 하고 이 수준 대비 다른 수준, 다른 명목 변수들의 그 수준, 측정값을 우리가 비교하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는 더미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투입이 되어 있는지, 모든 변수가 투입된 게 아니라 더미 변수의 명목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 수준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측정 기준을 빼고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 계절별 해서 남자, 여자 둘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남자나 여자 0과 1로 된 값을 하나만 투입을 하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러면 봄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이 어떻다, 가을의 값이 어떻다, 겨울의 값이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고 기준을 증거 기준이 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형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투입되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스타타에서는 이런 명목 변수들을 XI라는 접두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서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이런 함정에 빠질 우려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준을 다 투입을 하게 되면 다중공정성, 즉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완벽한 다중공정성의 문제는 일단 스타타에서는 자동으로 자기가 어떤 이게 다중공정성이 커서 제거를 한다, 빼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심각한 다중공정성의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다. 거의 1에 가까운 값일 경우 10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동일한 변수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해당하는 변수들 중 하나를 제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변수,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VIF 값이 가장 높은 설명 변수를 제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거한 변수들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빼게 되면 정보를 누락시키고 이내로 인해서 회계기수의 추정 편의를 유발하는 문제도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아주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빼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수의 변환이나 압축을 통해서 다중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선호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수들을 어떻게 변환하고 압축하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다중공정성이 의심되는 2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변수의 해결 개수를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이들 변수들의 값을 합치는 방법, 꼭 합치는 방법으로 하나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압축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인 분석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요인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어떤 공통적인 속성으로 묶어 가지고 특정 변수 요인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뭐 10개면 2개, 한 3개 어쨌든 공통되는 속성으로 뽑아 가지고 변수들을 압축을 해서 서로 상관성이 없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공통 요인을 우리가 모형에 투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테니까 요인 분석을 통해서 변수를 압축,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압축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들을 표준화하라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설명 변수를 표준화하는 부분은 다중공정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이 있고 이게 다 중요하다 라고 보면 개별 변수들에 대한 각각의 해결 개수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표준화 또는 로그화 등을 통해서 설명 변수들의 강한 상응성을 저감함으로써 심각한 다중공정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줄일 수 없지만 어쨌든 로그화나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의 정도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한 다중공정성을 다소 덜 약한 어떤 다중공정성 값으로 맞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이 표준화나 로그화 값의 그런 어떤 독립 변수들의 변환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다중공정성의 값 치유 방법은
가능하면 자료,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다중 공정성의 문제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의 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추가로 하게 되면 이 표본이 좀 더 이 표준 오차가 좀 더 낮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수의 추정을 보다 정밀하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거는 좀 요즘 같은 시대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추가를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가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2차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더 추가하기 어려운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추가로 하기에는 돈이 더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많이 들고 또 그 시점 내에 따라서 또 설문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빅데이터라는 부분, 실시간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를 더 확보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면 정보의 손실이나 다른 회계 개수의 추정 편의를 유발하지 않게 되어 가장 권장되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가장 권장되어지만 빅데이터 등의 문제가 아닌 경우 가장 어려운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이 그대로 두거나 더미 변수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보고, 또 중요하지 않으면 해당 변수 중에서 VIF 값이 가장 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것, 그리고 변수들을 통합 또는 압축하는 것, 압축은 요인 분석이죠. 설명 변수들을 변환, 로그 또는 표준화시켜서 하는 방법, 아니면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다중 회귀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제1절 다중 회귀 분석과 표준화 회귀 개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실습 동영상을 보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